한류와 혐한 사이의 제일동포, 일본에서의 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가 글로벌 세계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과거로부터 한국 문화와의 그 교류가 계속 있어 왔는데, 먼저 일본에서의 한류를 살피기에 앞서서 한일 문화 교류라고 하는 전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 교류의 뿌리를 살펴보면 일단 일본의 도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이 도레인은 한반도나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들, 여기 보면은 보통 9세기까지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자들이 이제 일본의 도레인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보는 것이고, 일본 쪽에서 도레인 하면 당연히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이,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다르겠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의 그 한반도 출신 일본으로의 이제 도레인, 도레는 아니겠죠. 한반도에서 이제 떠난 사람들이니까 한반도 출신 일본의 도레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9세기경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본의 도레인들이 일본 문화 형성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일본의 많은 학자들, 지식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화면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우에다 마사하키 선생의 1962년 작품입니다. 귀하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고, 또 나카노 히로시의 교토 도레문화, 교토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도레문화, 이게 이제 1990년에 나온 책입니다. 또 이노우에 미스오의 고대 일본과 도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1999년에 나왔습니다. 1962년에서 1999년까지 무려 한 30년 이상의 그 시간을 거쳐서 본 세 개의 작품 저서에서만 보더라도 3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도레인에 대해서 연구 업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들 이외의 저서 또는 논문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서도 일부를 여러분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본의 도레인들이 일본 문화 형성 과정에 또는 일본의 고래적으로 그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융합하는 형태로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점. 또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에 도공이라든가 유학자들이 많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공 같은 경우 심수관가라든가 해서 일본의 도예 문화, 도공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한편 유학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항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간양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술을 하는데요. 이 강항이 퇴계 이황의 그 학풍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해서 일본에서도 이 퇴계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임진왜란 당시에 끌려갔던 유학자들의 영향이 좀 있었다. 물론 일부는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류의 뿌리가 되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통신사가 이 임진왜란 이후에 1607년부터 1811년 사이에 모두 12차례에 걸쳐서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었는데, 이 조선통신사가 갔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한일 문화 교류의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바로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외교 관계가 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 교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도레인이라든가 임진왜란 당시에 끌려간 도공, 유학자, 그리고 그 조선통신사 같은 그런 그 과거의 그 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새로운 교류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회담의 결과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이 5개 항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양국 간 대화 채널의 확충,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경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 협력 강화와 함께 마지막으로 국민교류, 문화교류 증진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외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금지가 되기도 했고, 개방이 안 돼 있었던 그런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고, 일본에서도 한국 문화를 보다 더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서 보다 더 일본에 활발하게 소개하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1998년에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는 행동계획도 한일 문화 교류의 중요한 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2002년이죠. 이것도 한일 문화 교류의 굉장히 중요한 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998년에 합의한 그런 그 상호 새로운 그 상호 파트너십의 행동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2002년에 한일 공동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양국 간에 상호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이루어지는 2002년 2월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 귀국을 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도 2년 동안 일본에 더 거주를 하고 있다가 2002년 월드컵 하는 해 2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하기 전에 2020년, 2000년, 2001년, 2002년 요 시기에 일본에서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한국과 관련된 그 방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동안 중앙인 서울만 소개했던 그런 방송들이 한국의 지방, 그것도 뭐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대표적인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소도시 또는 그 군 단위의 곳까지 소개하는 그런 그 방송이 홍수를 이뤘습니다. 그 음식이라든가 또는 한국의 문화와 관련해서 음식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일본에서 소화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과거에 1960년,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일방 통행의 시대였었던 것으로 이제 특징이 지어지는데, 이 시기에 와서의 한일 간의 그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일방 통행에서 상호 소통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그런 측면이 엿보인다. 일방 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는 문화의 그 자체, 그 상품 자체, 음악이라든가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 배우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또 그러한 그 일본의 워크맨을 비롯해서 그런 것을 그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1998년, 2002년 요 시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런 전자기기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또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도 이제는 일본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능가해서 일본이 한국의 문화 제품을 소비하는 그런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의 한류는 대체적으로 크게 3차 정도까지가 이제 2020년을 전후한 시점까지는 이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한류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기를 일본에서 얻었을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서편제라든가 쉬리라고 하는 영화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서편제는 1993년에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제가 일본에 1991년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서편제를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이 서편제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관객을 끌어들인 그런 인기 영화였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바람 언덕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NHK 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방송에서 몇 번이고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만 서편제라는 영화를 TV를 통해서 비디오 형태가 아니고 TV를 통해서 한 5번, 6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쉬리라고 하는 영화가 또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제1차 한류 붐 비슷한 것이 일어났는데 이때의 제1차 한류 붐은 일본의 주로 중년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한류 붐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것이 이제 2002년, 2003년 이것은 이제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나온 것인데 바로 이제 제가 일본에 거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그 초기 시점에 일본에서의 제1차 한류가 일어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이 겨울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천에서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합해 보면 여전히 이 겨울연가는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음악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용필이라든가 이성애 또는 개은숙, 김연자 씨 등과 같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로트 계열을 중심으로 한 음악이 K 음악의 형태로 K 뮤직의 형태로 일본에서 알려지고 이들이 일본의 연말에 하는 가요 홍백전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에 때때로 이렇게 출연한다든가 하는 것 등으로 이제 인기를 얻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한류 때부터는 청년 세대가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K-팝 아이돌이 일본에 본격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신기라든가 카라, 원더걸스, 티아라 같은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일본에 진출을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K-푸드, K-뷰티 등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차가 중년 여성이라고 그러면 2차의 경우에는 남녀 관계 없이 청년 세대가 청년 세대의 공감에 의해서 붐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3차 한류의 경우에는 K-팝의 경우에 방탄소년단 BTS 또는 트와이스 같은 걸그룹 같은 것들이 K-팝을 대표하는 일본의 3차 한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드라마의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방송된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또는 2021년에 방송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한 음악이라든가 또는 그룹명 또는 드라마, 영화 등의 제목 등은 각각의 시기에 있어서의 한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도 일부를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아이돌 그룹들이 한류의 무대에
한류의 그런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